김은혜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이재명 정부의 민낯과 우리의 나가야 할 길에 대해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 국회의원님을 강단으로 모시겠습니다. 강원도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은혜 응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김은혜 준비! 시작!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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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와! 네, 감사합니다.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습 얼마나 하셨어요? 5분 했습니다. 저는 경기도 성남 분당 을에서 왔습니다. 성남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르는데요. 제가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걸 보고 우리 분당 사람들이 와서 여기 계신 광명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을 꼭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밖에 비 오고 있거든요. 사실 쌀 있는 진눈깨비처럼 비가 눈처럼 오는데 이 추위에도 오로지 나라와 공동체와 광명과 우리 국민의힘을 위해서 달려진 당원 동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건강하시라고 큰절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한 당대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저는 당대표에 비하면 굉장히 짧게 했어요. 저는 그때 14시간을 했는데 14시간은 저희 오늘 이제 당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14시간쯤 되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저도 모르는 말이 나오고 저도 모르게 서 있고 언제 끝났는지 모르게 끝나는데 그만큼 이제 나라가 경각에 달린 때라 오늘 뭘 제가 광명에서 아침에 제가 김기남 위원장님이랑 같이 천막농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전노석 위원장님이 저한테 강연을 처음에 부탁해 주셨을 때 제가 지체 없이 저 갈게요 그랬습니다. 일정이 뭐 보통 이제 국회의원들이 일정을 겹칠 수도 있습니다. 뭐 혹은 제가 한번 일정을 살펴볼게요. 혹은 보좌진들이랑 상의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왜냐면 워낙 언론인이자 또 이곳에서 당을 위해서 헌신했던 정만석 위원장님 또 도의원을 주셨을 때 또 탁월하게 이 지역의 현안을 제가 총선 때 어드레스 하시는 걸 잘 봤고요. 그 마음뿐만 아니라 제가 4년 전에 이곳의 광명 사거리에서 그때 유세를 했었습니다. 그때 함께 뵀던 시도위원님 후보분들이랑 함께 그때 그 방송차 앞에서 유세차 앞에서 지나가셨던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눈빛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비록 감사합니다. 제가 비록 여러분들의 뜻에 부응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못다 이룬 꿈을 반드시 6개월 뒤에 여기 앞에 계신 후보님들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서 이 정권이 이대로 그대로 우리가 녹록하게 놔주지 않을 거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넘겨주시는 겁니까? 제가 나오나요 이제? 네, 됐습니다. 사실 따끈따끈한 걸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좀 전에 필리버스터가 그 앞에 내란 특별재판부가 끝났습니다.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필리버스터는 올려주셔도 됩니다. 네, 사진에 조금 걸려. 아 그렇군요. 당대표가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위헌적인 법안, 이 나라에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키려 했던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확인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내란 특별법에 찬성을 한 국회의원의 이름을 명단을 찍어서 왔습니다. 민주당의 진보당까지 합쳐서 175인이 찬성을 했는데요. 반대가 2명입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하고 천하람 의원 반대를 했고 이준석 의원 찾아봤는데 이준석 의원은 찬성을 했더라고요. 네? 뭐야? 그리고
제가 좀 특이하게 본 게 민주당에서 박주민 의원이 기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그 박주민 의원의 기권에 대해서는 기사로도 그리고 저희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민주당하고 마지막까지 이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협상을 할 때 제가 후회할 거지만 할 거니까 절대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법안이 위헌적인 걸 많이 덜어냈어 라고 하길래 제가 아니 독은 덜어내도 한 방울이라도 있으면 독이야 그랬습니다. 결국 이 나라의 독이 되는 법안인데 그거를 위헌적인 걸 덜어냈다고 하면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고 있죠. 이게 뭐냐면요, 세 가지 점에서 위헌적입니다. 첫 번째는 원래 판사는 내가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을 때 어떤 판사에게 내가 갈지 몰라요. 그냥 마치 뺑뺑이 돌리듯이 당신이 이번에 주심을 맡으시죠 하고 무작위로 배당하는데, 이거는 편향된 판사회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즉 이미 서로 알만한 좌파에 편향됐다는 판사분들로 저희가 벌써 기사에 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내란 특별재판부는 당신이 판사를 해 라고 미리 정해둡니다. 의도를 갖고 판사를 결정해 놓는 거죠. 그러면 그 의도를 알고 있는 판사는 당연히 의도대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겠죠. 특히 마지막에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법률이라는 건 미리 저 사람이 이렇게 기소가 될 테니까 기다렸다가 치자 라고 생각하면서 덫을 깔아놓는 게 처분적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너 잘못했지, 내가 너를 위해서 맞춤형 처벌 법률을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너는 벌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맞춤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처분적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내란 특별재판부,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죠. 이거는 국민의힘을, 그리고 국민의힘 정부에서 있었던, 국민의힘과 관계됐던 정당의 관계자들을 내란 공범이라고 해서 처단토록 하겠다라고 하는, 마치 나치 시대의 특별재판소를 만든 거랑 똑같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닮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제가 기자 출신이라 따끈따끈한 속보로 그들의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십사라고 가져왔는데, 오늘 강명에 제가 전해드릴 그 강의 제목은 다시 넘겨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저 하나만 퀴즈 되겠습니다.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 뭐가 더 어릴 때 같습니까? 왼쪽. 아, 그렇습니까? 오른쪽. 오른쪽? 왼쪽. 둘 다 예뻐요. 아니, 둘 다 이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과 기술이 들어갔거든요. 포토샵이라는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 이쁠 수가 없습니다. 실제보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 무섭네요. 이 여러분들의 광명 당원분들의 선관위 왼쪽이 어릴 때거든요. 근데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차이가 얼마나 날 것 같습니까? 5년? 아, 너무 정확하시다. 아, 이거 장사 판 접고 가야겠다. 왼쪽이 2003년이고요. 오른쪽이 2014년입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저는 앵커였어요 라고 말씀드리려고 이 사진을 준 게 아니라, 사실 사진으로 보면 명확하게 정확하게 봐주셔서 그렇지 별로 차이가 안 나게 포토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사람이 실체는 있는데 그 실체를 가리는 건 굉장히 쉬워요. 특히 요즘처럼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 시기에 포토샵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50대의 저보다 이 사람들이 훨씬 늙게 만들어 보일 수도 있고 이 사람보다 훨씬 어리게 만들 수도 있는 게 과학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은 파도가 치면 파도 뒤의 바람을 여러분들이 봐주실 수 있도록 오늘 인도자 역할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앵커로서는 저는 잘 못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보시기에 좀 기골장대하잖아요. 저는 기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저는 현장을 이렇게 경주마처럼 야생마처럼 뛰어다니는 게 저한테 맞았지, 이렇게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스튜디오에 앉아서 뭔가 전달하는 거는 저한테 왠지 안 맞는 옷처럼 느껴서 굉장히 부대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저를 볼 때 아직도 전 지나가면 아나운서셨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또 지나가면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뭔가 방송하셨는데 라는 분들이 많고,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비슷하긴 알지만
화면에 각인됐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 계시는 거죠. 이 화면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이 정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걸 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신데 이게 제가 3살 때인가 4살 때 찍은 건데, 제가 태어난 곳이 저는 분당이나 강남은 아니었고요. 혹시 서울의 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서울의 달. 서울의 달에 달동네 나오죠? 그게 서울 성동구 은봉동이거든요. 제가 그 은봉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어머니 아버지가 그때 직장이 없으셔서 산동네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집이 너무 좁아서 아버지가 이사한다 그러면 어릴 때 너무 뛸 듯이 기뻤어요. 5 식구가 한 방에서 자는데 그게 부대꼈다가 이사한다고 하니까 좋아서 팔짝팔짝 뛰었는데, 막상 이사할 때 보면 더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거죠. 아버지가 버시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사가 저한테는 행복한 단어가 아니라 이사가 저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단어가 돼서, 지금 제가 그같이 하루 일을 마감하면 편안하게 가족과 조금 더 여유 있는 집에서 발 뻗을 수 있는 공간에서 집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저와 같은 고충이 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재건축도 하고 재개발도 해서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내 가족과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근데 그 뒤에 제가 야구선수가 되고 싶었는데요. 당시에 여자아이에게는 야구선수 기회가 안 오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나 너의 신체의 한계가 인생의 한계가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기도하는 거를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달동네가요, 오르신 분들 많으시죠? 달동네를 올라가다 보면 요즘 같으면 무슨 도시 뷰라든지 아니면은 숲이 보이는 뭐 숲세권이라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때 달동네는 올라가면 휘영청 달이 먼저 골목을 꺾으며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자꾸 저한테 달을 보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 달을 보고 기도를 해? 라고 했더니, 앞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걸 더 신경 쓰는 사람이 돼야 된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허공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야지 네가 앞으로 뭘 하든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설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사실은 허공을 두려워한다?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근데 정치를 하면서 기자를 하면서 제가 기업에 있으면서 그 뜻이 뭔지 조금씩 알게 됐어요. 다음 장표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파도가 칠 때 와, 이게 파도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파도를 치게 하는 것은 달과 지구의 중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달을 끌어당기는 힘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파도가 치죠. 여러분들이 바람이 분다고 할 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바람을 보시죠. 이 정부는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정치하는지 저는 느껴요. 근데 무엇을 위해 정치하는지는 여러분들에게 지역사랑 상품권과 여러분들에게 때때로 내려오는 국가의 하사품 같은 것으로 정치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지역사랑 상품권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의도는 권력 연장과 수면 연장의 꿈이 있거든요. 다음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다음입니다. 다음입니다. 제가 광명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그 다음에 또 하나 토지거래 허가제까지 3종으로 묶어놨을 겁니다.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집값이 올라봤자 얼마나 올랐다고 광명을 이렇게 다 묶어놨는데, 여러분들은 홀로 있지 않다고 생각하려고 제가 이 장표를 가져왔어요. 3주 전에 갤럽에서 발표를 한 건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잘못하고 있다가 서울, 인천, 경기 그리고 40대, 5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배가 넘게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이 인식이 광명의 인식과 분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 뭐가 잘못되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치 않아도 옆에 있는 분들이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볼까요? 왜 그렇게 할까? 왜 자꾸 재개발, 재건축을 못하게 하고 임대주택 들어가서 살라고 하고
왜 주민들에게 정책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달라고 했는데도 안 주고 있을까? 바로 이겁니다. 부동산 정책을 하지 않고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정책실장이 했던 이야기죠. 자기 집이 있으면 국민들은 보수적이 된다. 자기 집이 없으면 진보적인 투표 성향을 하게 된다. 전 사실 우리 정당이 진보적이라 생각하는데,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재개발되어 아파트가 되면 투표 성향이 국민의힘으로 간다. 이게 이 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못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전세에 살고 월세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집이 없고 굶주린 상태여야지 정부의 지원을 바라게 되고, 없는 상황이어야지 정부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바라게 되고, 내가 궁핍해야지 정부가 뭘 해줄지 하늘을 보고 살게 되니까 결국 정부에 예속되게 하는 겁니다. 네? 안 된다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은 지금 광명에도 재개발 재건축 하시는 분들 많죠. 제가 부동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소위에서 같이 법안을 갖고 논의하는데, 이제 내일 민주당 의원하고 제가 만나고 아마 1월에 다시 한번 심사를 하게 될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여긴 지금 공공 재개발 재건축입니까? 아니면 민간 재개발 재건축입니까? 다 있어요? 민간도 있고 공공도 있고 다 있슈. 갑자기 용적률을 적어도 역세권이 아닐 경우에나 민간 재개발 재건축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을 보면 민간은 절대 0.1%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게 민주당의 법안입니다. LH로 하는 거는 조금 줄 수 있지만 민간은 절대 주지 않겠다. 공공은 되고 민간은 안 된다. 공공은 선이고 민간은 악이다라고 벌써 갈라치기를 하는 거죠. 민간이든 뭐든 재개발 재건축은 주민들이 하는 거죠. 정부가 하는 겁니까? 근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통제를 하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좁고 여러분들이 더 힘든 상황이 되셔야 이 정부에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음 넘겨주십시오. 요즘 가장 뉴스에 많이 나온, 제가 보이는 지역사랑 상품권 그 뒤에 수면 연장, 정권 연장의 꿈을 보여드렸고, 이제 보이는 새벽 배송과 전세자금, KTX, SRT 통합에 보이는 이 이슈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새벽 배송 혹시 자제분이나 직접 하시는 분 있습니까? 새벽 배송이 굉장히 편해요. 왜냐면 아이 학교 보낼 때, 도시락 준비할 때, 그리고 내일 뭘 가져가야 되는데 밤에 마트가 안 여니까 못 가지고 못 준비할 때 새벽 배송은 우리 집 앞에 새벽이면 바로 갖다 줍니다. 몇 시간 뒤에도 갖다 주죠. 전세 자금을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내년 예산에 우리 아들, 딸들이 집을 사거나 전세를 할 때 꼭 빌리고 싶은 돈, 디딤돌, 버팀목 대출 같은 정책 대출이 있는데 그게 원래 14조 정도 됐거든요. 근데 내년 예산에 10조 3천억만 남겨놓고 3조 7천억 원을 다 쌍둥 잘라냈어요. 청년들은 전세자금 혹은 집 사는 자금 정부로부터 돈 빌릴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 대신 임대주택 대출을, 임대주택을 위해서는 자금을 7조 원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곳에 가서 살고 싶어요. 나는 집을 짓거나 집을 들어가거나 전세를 살고 싶어요 해도 안 돼. 그건 안 되고 임대주택 가서 살아. 제가 정책실장한테, 대통령실 정책실장한테 물었던 게 그거였습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딸에게 전세 들어갈 때 아버지의 심정으로 전세 자금을 도와줬어요. 딸이 앞으로 4년은 그래도 전세 들어가면 4년은 그래도 그 집에서 살 수 있고 예측 가능성이 있는 집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세 자금을 갖고 있다가 종잣돈이 돼서 좀 더 모으면 집을 살 수도 있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집을 예전에 사실 수 있었잖아요. 적어도 1990년대, 2000년대 안 먹고 안 쓰면서 집 하나 장만할 수 있었는데, 정치실장이 근데 임대주택만 늘리고 전세자금 청년대출을 줄였길래 제가, 아니 당신 딸은 전세자금 대출해주고 당신이 직접 도와줬으면서 왜 남의 딸들은 전세 못 살게 하냐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럼 당신 딸도 전세 안 하고 임대주택 살게 할 겁니까? 했더니 어디 내 딸을 임대주택 살게 하냐고 화를 냈죠. 이게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두 글자로 줄이면. KTX SRT 통합은 광명역이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게. 근데 그 광명역으로 하면 광명역은 KTX잖아요. 그쵸? 얼마 전에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광명역
그 KTX하고 SRT 통합하겠다고. 그 뒷얘기를 좀 이따 해드릴게요. 새벽 배송도 원래는 새벽 배송 노조위원장들이 있습니다. 새벽 배송 노조위원장이 민주노총 출신이에요. 근데 민주노총을 탈퇴했어요. 그래서 쿠팡이 더 이상 민주노총이 노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에서 탈퇴를 하니까 민주노총이 그다음부터 계속 쿠팡의 택배기사분들, 노조분들을 괴롭혔어요. 어디 우리한테서 탈퇴하냐고. 그 다음으로 응징처럼 온 게 뭐였냐면 새벽 배송 금지였습니다. 민주당과 함께 손잡고. 그러니까 탈퇴의 보복을 그리고 복수를 온몸으로 지금 쿠팡 택배기사들은 받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해서 새벽 배송하는 건데, 내가 원해서 엘리베이터 사람 없을 때, 교통 쭉쭉 빠질 때 낮 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새벽 배송하는 택배기사들한테 민노총 탈퇴했지? 그럼 이때까지 쓴 맛을 끝까지 한번 봐봐라고 하면서 그 새벽 배송마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넘겨주십시오. 이 세 개의 보였던 이슈에 보이지 않았던 마지막 관건은 바로 의도는 민노총이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였어요. 청년 주거대출 예산을 3조 7천억을 삭감했는데, 근데 정작 전세 살지 말라고 하면서 이번 예산, 내년 예산을 보니까 막판에 저희 야당이 모를 때 새벽에 민노총의 전세 자금은 51억을 슬쩍 넣었어요. 민노총이 월세 살면서 부대껴 있거든요. 근데 민노총 월세 자금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전세 자금으로 다시 돌려줄게 하면서 청년들의 전세를 빼면서 민노총의 전세는 넣어줬죠. 우리가 지갑을 열 때 원래 이렇게 같은 자녀지만 조금 더 마음 쓰이는 자녀한테 5천원, 만원이라도 더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 쓰는 건 그들이 지갑을 열 때 압니다. 그들이 예산을 딱 내년도 거를 공개했는데 알아보니까 청년들은 빼고 민노총에 넣어준 거죠. 다음 넘겨주십시오. KTX, SRT를 통합한다고 하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요금을 10%를 할인한대요. 어우, 좋죠. 16,000좌석이 더 늘어난대요. 아니, 가뜩이나 SRT 예약하기 너무 힘든데 사람들이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이 KTX, SRT 통합은 민노총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SRT는 민노총이 아니거든요. 그냥 SR 노조입니다. 민노총은 SRT 노조까지 다 합쳐서 기관 통합이 되면 파업을 할 때 교섭력이 늘어나죠. 왜냐하면 지금은 KTX 파업한다고 하면 SR 타고 가시거든요. 왜냐하면 SR은 파업 잘 안 하니까. 근데 이들을 다 먹어서 거대 민주노총 철도 노조가 되면 국민들은 파업을 하면 갈 데가 없습니다. 탈 기차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국토부 장관에게 계속 물어보고 있고 이따가도 물어보는 장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운임을 10% 할인한다니까 이거는 답을 못 내놨고요. 왜 16,000석이 되는지. 운임을 10% 할인한다고 하니까 그건 어떻게 할인해요? 라고 하니까 그 또한 답을 못했어요. 이상했거든요. 왜냐면 올해 3월까지만 해도 민주노총이 KTX를 가지고 있는데 노조를 우리 만성 적자다. 21조입니다. 적자가. 그래서 한 달 혹은 하루 내야 되는 이자가 11억이에요. 우리가 적자가 너무 많으니까 요금 17% 올려줘 했던 게 KTX 민주노총이었습니다. 그럼 요금 17% 인상이면 얼마나 인상이냐면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57,000원 정도 되나요? 그거 7만원 됩니다. 그럼 7만원 올리겠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SR만 통합하면 요금 깎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깎아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들이 말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더군요. 그들이 숨겼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KTX의 민주노총이 오케이, 요금을 깎으려면 국민들이 갖고 있는 마일리지 있어요. 지금 KTX 타실 때 마일리지 쌓이거든요. 그 마일리지로 싸게 표를 사시거나 공짜로 표를 사실 수 있어요. 피 같은 돈이죠. 그 마일리지는 900억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보통 이걸 세 글자로 전문 용어로 하면 날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일리지를 없애고 요금을 깎아줄게, 그 얘기죠. 근데 그거는 국민에게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장관한테 물어봤던 거 잠깐 보시겠습니까? 장관님, 저 KTX, SRT 통합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통합하면 KTX 요금이 인하가 되나요?
10% 인하한다고 벌써 얘기를 하던데요. 불과 9달 전에 코레일 요금 17% 인상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코레일 지금 적자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부채가 얼마입니까? 21조 원 정도. 21조. 한 달 이자 얼마 내는 줄 아세요? 11억 원네요. 그러면 이렇게 만성적자인 코레일이 당초에는 인상한다 했다가 통합하면 10% 인하가 된다. 이게 재원이 어디서 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요금 다만 10% 인하는 아닌 거예요? 이번에 코레일이 요금 인하하려면 연 900억 원에 달하는 코레일 KTX 마일리지 폐지해야 된다 요구했습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피같이 쓰는 마일리지예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운임을 낮출 수 있다는 말씀을 전혀 못하고 계세요. 그러면 결국은 마일리지를 없애거나 아니면 인하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면 이건 과장한 거죠. 국민들 눈속임하는 거 아닙니까? 16,000좌석이 추가로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16,000좌석이 어떻게 확보가 가능합니까? 최대한 효율을 통해서 저는 실현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당사자, 국민, 지금 공청회 한 번 없이 이루어지는 이거를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번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국민이 아니라 철도 노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더 커진 영향력으로 이제 막강해진 그 힘으로 파업 한 번 하고 나서 국민 손발 묶으면 누가 어떻게 협상할 거예요? 도대체 누가 어떤 요구를 했길래 이렇게 국토부가 철도 노조에게 좋은 일만 계속시키느냐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하게 합의가 된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왜 이렇게 민노총을 의식을 할까요? 이게 굉장히 급하게 만들었거든요, 저 통합을. 근데 결국은 민노총 좋은 일이고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고달픈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왜 국민을 안 보고 민노총을 볼까? 제가 쿠팡 노조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탈퇴는 한 거예요, 기사님? 그랬더니 그 쿠팡 노조위원장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군요. 저희가 민노총에 가입을 했고 그리고 민노총에 조끼를 입고 저희가 한번 회합을 하는데 다음에는 주한미군 철수 시위를 할 테니까 그때 나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당신들처럼 젊은 사람들이 이 12대의 전위대에 서서 주한미군 철수를 외쳐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물었대요. 아니 주한미군 철수하고 우리 노동자의 권익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했더니 그래도 시키는 대로 하라 라고 하니까 생계에 바쁘고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자신들이 복지나 건강이나 그걸 살피기도 부족한 시간에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라고? 그건 할 수 없겠다 생각돼서 2년 전에 민주노총에서 쿠팡이 탈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된소리를 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민노총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민노총 간부가요 당시에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할 때 북한 문화교육으로부터 102차례 민노총 간부가 지령문을 수령해요. 북한의 지시를 받고 그리고 대북 보고문, 북한의 보고문을 다시 발송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대법원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공소장에 보면 북한의 지령문 중에는 국보법 폐지 시위에 나설 것이라는 지령문이 있습니다. 이걸 민노총 간부가 받은 거죠. 최근에 민노총을 받들고 있는 민노총의 심기경호를 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북한에 대한 심기경호를 하는 것도 저는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김기남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MDR 그러니까 군사분계선을 넘으면 우리가 경고 사격을 해야죠. 아니 근데 사격하기 전에 잠깐 생각해봐. 이런 군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실시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상사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잠깐만 북한만 오면 마치 북한을 엄호하는 우리 군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의 주적 북한에 대해서 왜 이재명 대통령은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는데 왜 대북 단파 방송을 하냐? 북한에서 인터넷이 안 되죠. 마치 우리 기업의 내부망처럼 주민들만 볼 수 있는 인터넷이죠. 세계를 보면 그 정권이 무너지니까 절대 인터넷 볼 수 없게 하죠. 근데 북한 억류 우리 국민은 처음 듣는 얘기라 납북자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저렇게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건 몰라서일까요? 세 번째, 북한에 대북전단 보낸 거 사과하고 싶은데 종북몰이 공격받을까 못하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북한에 있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서해에서 우리 국민이 소외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북한에 대해서만 계속 굴종적인 태도를 가할 때 저는 분명히 뭔가 책 잡힌 게 있구나 북한에.
아니면 북한을 통해서 뭔가 도모하는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를 하거나 국토위를 하거나 국회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얘기할 때 이 대자가 있는 세 글자만 얘기하면 저분들이 파르르 떠십니다. 대장동, 대북송금, 대통령실 현재.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우리 공직은 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정치를 하는 목적이 남보다 나고 국민보다 우리 측근이고 그리고 공익보다는 사익이 될 때 국민의 생존이 아니라 나의 생존이 정치의 이유가 되면 이 세 가지에 파르르 떨게 됩니다. 아시는 대통령실 현재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블랙박스 같은 사람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어딜 갔는지, 누굴 만났는지, 무엇을 했는지 마치 자동차의 블랙박스처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숨길 게 많을수록 블랙박스는 더더욱 지금은 건들지 않지만 경외하면서 블랙박스를 계속 지키지 않겠습니까? 대북 송금도 마찬가지죠. 북한에 800만 불을 보낸 건 미국의 유엔이나 미국 국무부에서 당연한 국제 제재 대상입니다. 근데 그 800만 불을 이재명 대통령이 그 수법을 일부러인지 엉격거리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책갈피 속에 숨겨 들어가면 안 들킨다고. 바로 그 대북 송금 800만 불 보낼 때 대장동 뿐만 아니라 쌍방울에서 대북 송금 보낼 때 책갈피하고 화장품 케이스에 숨겨서 달러를 보냈습니다. 북한이 그 현금을 받았죠. 그러나 지금 아직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멈췄지만 이 재판을 안 받고 무죄를 선고받고 퇴임 후에 무사하게 나가는 게 그 어느 한 분의 목표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 목표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고생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장동도 재판이 진행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을 지금 다 고치고 있죠. 대장동은 제가 있던 전 지역구가 분당갑의 대장동이었는데 거기에서 원주민분들이 그 대대로 농사짓고 살았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한테 성남의 한 변호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 대장동을 더 잘 살게 해드릴게요. 좋은 아파트도 들어와서 여러분들 땅이 개발이 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원주민들이 더 잘 살고 가족, 자식도 더 잘 먹일 수 있다는 말에 알겠습니다. 토지 수용하세요 그랬거든요. 공공개발이니까 공익에도 맞습니다 라면서 절반 가격으로 시세 절반 가격으로 토지를 수용해 갑니다. 공공은 원래 그렇게 싼값에 저렴하게 토지를 수용해 가죠. 그 변호사가 성남시장이 됐습니다. 그 변호사가 성남시장이 돼서 그 다음부터 자신이 모든 대장동의 인허가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분양을 자신들의 측근들이 아는 사람들이 분양을 했죠. 그래서 그 분양한 대장동 일당들이 3억 좀 넘는 돈을 투자해서 7,800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결국 모든 인허가권자는 이재명 시장이었고 그리고 그 공을 다 가져갔던 축제 발판으로 삼은 범죄자들은 이재명 당시 시장의 측근들이었죠. 그래서 남보다 나를, 국민보다 나를, 국민의 이익보다 측근들의 이익이 우선됐던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요즘 주식하시는 분들도 많고 주식시장이 잘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반드시 매번 그럴까요?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미래에 또는 어르신들이 노후자금으로 써야 되는 그리고 인생 마지막에 항상 안전판을 지켜줘야 될 국민연금 손대고 그 다음에 공적으로 투자할 자금까지 주식시장으로 끌어다 쓴다면 언젠가 주식시장도 탈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이춘석처럼 내가 보니까 네이버나 두산에너빌리티의 이 정부 인사가 요직에 앉혀주고 잘 나갈 것 같아. 그러니까 네이버 미리 주식 사두자.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 먼저 사두자라고 하는 공적으로 일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주식에서 내 주식 불리는 데 쓴다면 그런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있을 때 피해보는 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분들이 달려가는 데가 어디예요? 변호사 살 재력이 없는 분들 경우 변호사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분들은 금감원을 갑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호위무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정부의 약점을 보호하는 곳에 가 있어요.
나 주식시장에서 뭔가 이상한 일을 당했어요. 이건 불공정해 하고 달려가려고 하는데 이미 금융감독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야. 안 되겠다. 이건 불공정해. 공정거래위원회 가려는데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동거동락했던 경기도 정책자문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가겠습니다. 검찰, 경찰로 가서 제가 제 권리를 찾아올게요. 가보려고 하는데 대통령실의 공직기관 비서관, 법무비서관 모두가 다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입니다. 마치 저수지처럼 본인들이 지켜야 할 권리가 있다면 그 수문장격인 사람들을 다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로 둔 거죠. 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법 해석을 잘못했다고요 하고 법제처에 따지려고 하는데 법제처장 잘 아시죠? 지금 법제처장이 아닌 대장동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적 변호사로. 그러면 정보 당국이라도 국민의 민심을 전달해야 되는데 국정원 감찰실장, 기조실장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거나 민변 변호사였습니다. 우리는 저수지의 수문장을 마주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고리를, 이 족쇄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다음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다음입니다. 근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하나의 절망과 하나의 희망을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가장 큰 적은 민주당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기력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큰 적은 우리 내부의 절망과 우리 내부의 무력감입니다. 저는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그 희망을 함께 제시하고 싶어서 오늘 이 강의에 나선 겁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천막농속을, 그거 국민 여러분들께서 옆에 있는 분들을 깨워주셔서 8대 악법 중에 지금 법 왜곡죄, 필버 입막음법, 사심죄는 보류됐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민주당하고 같이 협상을 하는데 특검을 하나 더 하겠대요. 그래서 무슨 특검을 더 하는데 2차 특검을 더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3개 특검을 했는데 그 3개 특검에서 다 걸러내지 않은 걸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허탈하게 웃었더니 그분들이 까니마 옆에 있다는 분이 까니마 까는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안 까니마 까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까지만 깐다고. 네. 그러니까 안 까니마를 골라서 까겠다라고 하는 속어로. 그래서 연락을 하래. 근데요, 모든 권력이 유혹을 받습니다. 오늘 사법부를 겁탈하는, 사법부를 옥죄는, 그리고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언론에게 잘못 쓰면 우리가 너 처벌한다, 잘못 쓰면 너 수천만 원 내가 징벌적 손해배상할 거야 하고 언론인들에게 겁을 주는 법안이 지금 필리버스터 중인데, 사실 독재자가 3개를 제일 두려워하죠. 사법부, 언론, 야당. 자, 야당은 내란, 특별재판부로, 그 다음에 사법부도 나중에 사심죄나 법 왜곡죄로, 그리고 언론은 지금 통과시키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으로 다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 독재자의 유혹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독재자의 유혹이 역사를 보면 늘 몇 년은 반짝할 수 있지만 반드시 몰락했어요. 여러분들은 그 역사의 진실을 반드시 가슴속에 품어주세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절대 이대로 가지 못합니다. 지금 이 비가 내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치지 않는 비는 없어요. 멈추지 않는 비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 비가 그친다니까요. 이따가 나가보시고 내일 아침 돼보세요. 그 비가 멈춰져 있을 거니까요. 여기 법 왜곡죄는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 법원,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기소, 혹은 우리 편을 기소하면 그 검사를 처벌하겠다는 법안입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은 설명드렸지만 직위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법입니다. 여기 사심죄는 조이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법입니다. 그래서 조이대가 못 믿어오니까 헌법재판소 가서 모든 판결을 종결짓자라는 겁니다. 현지 언급금지법은 요즘 플래카드 보면 애지중지 현지, 좌지우지 현지, 현지는 누구니? 현지야 나와봐. 현지를 찾습니다. 그런 플래카드 많이 보셨죠? 그런 현지 플래카드 못 걸게 하겠다. 현지 심기관리법이 이 5개 강법입니다. 그래서 필버 입막음법은 국민의힘이 필버하고 싶으면 무조건 60명만 앉아있어. 어디 100명 중에 60명이 니네들이 한 달
60일 동안 앉아있나 보자라고 해서 필버를 못하게 하는 법이죠. 야당의 마지막 합법적 수단인데요.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왜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기사에도 안 나오고 도대체 이 야당은 무기력하게 왜 말도 못하고 물러 터져가지고 마치 삼겹살처럼 밟으면 밟히는 대로 뭐 하는 거냐 얘기하셨을 때 언론 환경을 보면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스며듭니다. 재판주기법을 이들이 뭐라 부르냐면 국정안전법이라 부릅니다. 모든 독재와 전체주의 시작은 언어의 오염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언어를 바꾸죠. 얼마 전에 주식이 크게 떨어졌거든요. 그때 민주당에서 대변인 기자들에게 폭력이라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조정 국면이다. 잠시 숨고르게 한다. 이렇게 써달라고 했죠. 언어를 기자들이 쓰는 것까지 이제는 통제하고 본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기자를 처벌하겠다는 법안이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정보통신망법입니다. 공직자들 휴대폰 다 들여다보겠다고 했잖아요. 그 이름이 헌법질서 정보혁신 TF입니다. 근데 제가 헌법 파괴 국가망신 TF라고 다시 고쳐서 쓰고 있어요. 세금을 이제 곧 인상합니다. 내년이면 재산세 굉장히 올라가실 겁니다. 아파트 값을 올려놔가지고. 근데 그 세금 인상은 세금 정상화라고 이들이 얘기하죠. 저 나치 독일 때 유대인 죽였으면서 유대인 죽이면서 그거를 법적으로 합법화한 게 히틀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학살을 최종 해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강제 수용소는 잠깐 대피시킨 거다. 고문은 조금 신문을 강하게 하는 거다. 그리고 침략 전쟁은 동방정착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유대인 때 아이만이라고 전범이 나중에 전범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때 저는 죄가 없어요. 저는 법대로 했을 뿐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열심히 해서 그들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에요 했는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을 죽이는 건 그들이 또 다른 종족이기 때문에 말살되는 건 법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이죠. 히틀러하고 법이었습니다. 지금 누가 법인 것처럼. 자기가 법도 되고 자기가 사법부도 되고 자기가 언론도 되고 자기가 행정부가 되면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경품 있으면 드려야 되는데.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아쉽게도 저희는 우리가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그리고 서로 굳게 손을 잡고 지키려 했던 이 나라는 민주주의가 독재로 가는 7단계 중에 불과 한 단계밖에 안 남았습니다. 6단계까지 갔죠. 정치 언어의 왜곡, 반대 세력 악마화, 국민의 의지, 국민이란 말을 가장 싸게 쓰고 있죠. 대법원장 사퇴 압박, 방송 3법 개정, 여당의 국민의힘 위원장당 해산 위협까지 6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아마 마지막은 얼마 전에 김민석 총리가 5년도 짧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4년 연임을 이 대통령까지 포함시키도록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앞으로 가십시오. 그 대장동 그 7,400억을 보면 아니요 뒤로 가시죠. 뒤로 예.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저앉을 수 없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멈춰 세우면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먹 불끈 쥐고 일어나서 그 추운 아스팔트에서 그리고 지금도 뉴스를 꺼버린 채 전화로 그리고 카톡으로 우리의 메시지로 서로가 서로의 생존을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그 소식에 이거 하나 넣어주십시오. 대장동 항소 포기를 했죠. 법무부 장관 통해서. 근데 그 7,800억이 너무 먼 돈이라 제가 추산이 안 돼서 계산해보니까 20대 직장인이 있다면 2만 1,000년을 먹지도 쓰지도 입지도 않으면 저 7,800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5,000명에게 1억 5천만 원씩 전세자금을 줄 수 있는 돈이고 서울의 청년들이 2,000명 이상에게 청년주택을 아예 사서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만큼 저수지로 흘러간 7,800억은 감이 안 잡히는 돈이에요. 아까 그거 해주세요. 담쟁이. 근데 그 7,800억을 가져와야죠. 아니 그 범죄자들에게 그대로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국민들이 다 가져와야죠. 단 1원이라도 10원이라도 그들에게 남김없이 빼앗아 와야죠. 그게 정의고 그게 상식 아닙니까? 맞습니다.
법치가 무너졌어요. 법에 누가 있습니까? 판검사 새끼들 있어. 판검사 새끼들 왜 누가 있습니까? 이재명이 있어. 법에 있어서 마비노 가는 거 지금. 그래서 가장 집단이 정치 집단이야. 그 다음에 사법부 집단. 그 다음에 언론 집단. 이 개새끼들만 정치 사람은 대한민국에 바로서 법과 원칙이 무너졌어. 이 강령의 열정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성남시장이랑 같이 시작한 작업이 있습니다. 항소포기 때문에 우리가 형사가 아닌 민사로 그 돈을 갖고 오기 어려워졌는데 그래도 가처분으로 해서 가압류해달라고 했습니다. 범죄자. 이들의 돈을 가압류해 주세요. 그 집도, 빌딩도, 재산도 가압류해달라고 해서 지금 5,500억 정도 신청을 했는데 대한민국이 죽으란 법이 없습니다. 사법부에서도 누군가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씩은 있더군요. 그 사이에 12월 1일이니까 지금 20일이 돼갔는데 3주 만에 5,100억을 가압류, 가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 김문혜 의원님이 참 말씀 잘하시네요. 내가 듣고 보니까. 말도 참 잘하시네요. 그런데 나는 그동안에 이 국민의힘한테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네, 잠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고 자꾸 얘기하시기만 예, 알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대북 종교 해체, 통일교 해체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눈빛 보신 적 있었어요? 눈빛 너무 무섭지 않나요? 굉장히 살기 어린 눈을 전 처음 봤습니다. 목사님 같이. 그리고 너무 정확하셨어요. 나치라는 얘기를 국민들한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대통령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말이 나오고 대통령 얼굴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눈빛이 나왔다는 건 저는 그거를 협박도 되지만 저는 본인의 초조함으로 느꼈습니다. 두렵고 초조하면 그런 눈빛이 돼요. 그때가 바로 그 뒤에 통일교가 민주당 인사들에게 돈을 주고 받은 인사들의 리스트가 돌 때였습니다. 언론에는 2~3명밖에 공개가 안 됐지만 나머지 리스트는 여기서 다 확인시켜드리지 못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사실은 굉장히 놀랄만한 인사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내 생존이, 내 생계가 위협받으면 그런 눈빛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뭔 것 같으세요? 물고기죠? 요거 하나하나 뭐 같으세요? 요거 네, 얘네들 물고기예요. 예, 조그만 물고기예요. 제가 앞에 있는 그림을 못 찾았는데 우리의 힘은 미약하죠. 국민의힘도 지금 법을 통과시킬 수 없는 정족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통과시킬 수도 우리가 국민 여러분께서, 당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서 가까스로 헌법을 고칠 수 있는 저지선만 확보했을 뿐 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100명이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 170명에 비하면 훨씬 더 미약한 힘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함께하면 저희 힘은 작지만 저희는 왜소하지만 왜소한 저희들이 다 모이면 적어도 이 정도 크기에 얘보다는 큰데 혼자 감당하지 못할 물고기보다는 더 큰 물고기를 함께하면 우리가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대하고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해서 함께 손잡고 함께 나가면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제 아들한테 읽어줬던 동화책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더 큰 물고기를 만나서 잡아먹힐 것 같아서 엄마를 찾았는데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를 외쳐도 엄마는 없고 홀로 잡아먹힐 위기에 처하니까 동료 많은 물고기 떼들이 달려와서 이 물고기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큰 물고기는 자기보다 훨씬 더 큰 몸집의 물고기가 나타난 줄 알고 놀라서 도망가게 되죠. 우리 스스로는 미약하지만 그 미약한 우리가 함께 넘지 못할 절벽이라 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넘어서지 못할 고개를 떨굴 벽이라 해도 손잡고 그 절망을 푸르게 넘으면 어느 순간 함께 넘으면 수천 개의 담쟁이가 벽을 다 덮는 것처럼 우리는 그들의 절망을, 그들의 폐악질을, 그들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나라 망치는 그들의 시도를 푸르게 우리가 덮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 개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1971년에 태어났습니다. 71년에 제가 돼지띠인데요. 애기네. 근데 제가 태어나고 나서 2년 만에 대한민국이 기아 탈출 선언을 합니다. 기억하시면 1950년대 우리가 전쟁을 당했을 때, 한국전쟁 때, 그때 우리 1인당 GDP가 60불이었습니다. 지금 돈으로 치면 9만 원이에요. 1년에 9만 원 벌었어요. 근데 1년에 9만 원 벌었던 그 나라가 불과 23년 만에 기아 탈출 선언을 해요. 누가 해냈냐고요? 굴곡 국민들이 해냈죠. 안 입고 안 먹고 자식 새끼 교육시키고 자식 새끼 꼭 배울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정치도 국가 지도자가 해외로 나가면 정쟁이 국경선에서 멈췄습니다. 이렇게 아무 때나 시도 없이 네가 떨어뜨리는 게 우리의 행복이야, 너의 위기가 우리의 기회라고 하면서 그렇게 무조건 국정 운영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예산 없애고 탄핵시키고 그렇게 안 했죠. 그때는 제정신이었기 때문이죠, 정치도. 근데 50년 이후에 제가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고 나서 3년 만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석권하는 메모리 반도체 1위를 선포합니다. 불과 46년 만에, 반세기도 되기 전에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전 세계를 석권하는 1위 국가가 된 거죠. 저는 중진국,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제가 인생을 성인으로 살아갈 때는 선진국의 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아들, 딸들은 선진국 때 태어나서 후진국을 마주하고 있어요. 선진국 때 태어나서 우리가 딛고 있는 이 토대, 헌법도, 법치도, 자유민주주의도, 시장경제도 다 무너뜨리면서 북한에 주고 중국에 넘겨주고, 그리고 미국에는 굴종하는 척하지만 뒤로는 반미주의자들이 자신 미국 유학 보내고, 겉으로는 페미니스트라고 하면서 여성 성추행하고, 일본 욕하면서 일본 차 사는 그런 위선의 민주당들이 자신들이 가장 최고의 도덕을 가진 군자처럼 성을 쌓고 있죠. 임대주택 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서울로 들어오지 마세요. 서울은 우리가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귀족이니까. 우리가 운동했던, 우리가 이제 민주당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귀족으로 계급사회가 됐으니 여러분들은 임대주택 사시고 더 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지역사랑 상품권 받으시고 저희가 나눠주는 배급 받으시면서 사시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주식에서 얻은 정보로 우리의 자산을 축적하고 우리가 우리 사람 챙겨서 우리만의 대한민국을 만들 테니까 북한과 중국과 함께 사는 나라, 이거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께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살아갈 세상을 지금보다 못한 세상이 될까봐 갖고 있는 두려움을 제가 잘 압니다. 그 씁쓸한 마음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아린 마음을 제가 잘 압니다. 그 아린 마음을 저는 우리 정당이 화답해 드릴 수 있고, 함께하면 저는 세기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보수정당의 가장 좋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공정하게 경쟁하고 성과를 보답하는 겁니다. 새마을운동 기억하시나요? 네. 마을길도 넓히고, 그 새마을운동이 울렸네, 새마을이 밝았네, 새아침이 밝았네. 죄송합니다. 71년생이다. 근데 그때 마을길 넓히고 새아침이 밝았는데 지붕도 잘 개량한 동네는 시멘트를 더 줬어요. 그리고 더 좋은 지역에 가서 살 수 있도록 또 해줬어요. 그건 뭐냐면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보상을 해줬죠. 그리고 정직하게 일하면 일한 만큼 성과에 대해서 이들이 내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게 바로 경쟁 시스템이죠.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주의였기 때문에 왕이 가진 리더십이 정직하고 성실하다면 국민들이 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통을 쳐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따랐다고요. 그리고 열심히 경쟁해서 성과를 보상받았죠. 우리 청년들은 지금 열심히 일해도 절대 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청년들에게 주는 것만 받고 살죠. 그래서 맞습니다. 민주노총의 일자리는 귀한데 직장을 얻고 싶어하는 청년들의 일자리는 없어. 민주노총의 일자리는 귀해서 파업도 하는데 파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더 이상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그 새마을 정신,
경쟁하고 서로 열심히 하면 반드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신을 우리 정당이 국민의힘이 반드시 열심으로 정책으로 임하고자 제가 정책수석이 됐습니다. 긴장해야 되거든요. 우리 당이.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최근에 업무 보고를 하면서 계속 지적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 강성 지지층은 너무나 환호했어요. 사이다라고. 근데 그게 은근하게 보수 정부가 갖고 있던 그 로망을 가져가고 차용하고 도둑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적하면서 왕의 리더십, 지적하면서 왕의 단안, 왕의 결단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차용이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경쟁과 중앙집권적인 그 효율에서 어느 순간 사분오열되고 있는 게 보수정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무장을 해서 그 역동성으로 대안을 만들고 그 역동성으로 뭉쳐서 저 새끼 물고기가 합쳐서 거대 전보 물고기로 이 세상을 호령하는 것처럼 그날을 빨리 앞당길게요. 광명 주민분들이 계셔서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배려가 있어서 저는 그날을 앞당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국민의힘 화이팅! 잠깐만요. 이번에 화이팅! 잠깐만요. 화이팅! 화이팅!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은혜 김기남 예, 됐습니다. 네, 소개 노력하신 분 좀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광명을 당원협의회 장희관 대외협력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광명과 김희 이종익 의원, 검은 이종익 의원, 이종욱 의원이 이종익. 예, 알겠습니다. 광명과 김미희 여성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광명과 이종익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 국회의원님 잠시 앞으로 나오시죠. 네. 예. 네,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명은 김은혜 국회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네, 계세요. 한 분 계세요. 네, 지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없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광명에 보면 아마 스피드돔이라고 있죠. 경륜장이라고 있습니다. 아, 네. 거기서 이제 아직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훈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지방선거 제 8회 때 지방선거 때 의원 후보로 나갔다가 낙선을 했지만 광명 사거리에서 같이 인사 나눴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쪽 경륜 선수들은 20대부터 지금 50대까지 있는데 주층이 20, 30대가 주층이고요. 그 친구들 중에 꼭 이런 자리가 있으면 말해달라는 부분이 아, 네. 부동산 정책 때문입니다. 네. 어떤 거냐면 대부분 용산이든 어디든 외국인들이 많이 매입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친구들이 말하는 우리 갈 곳이 없는 거 아니야? 이 나라가 중국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있으면 꼭 이런 부분에선 토지 매입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리고 저희 당에서 좀 막아줬으면 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분들이 자유롭게 일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건 당연히 해야 되죠. 다만 우리의 권리를 역차별당하게 하면 안 되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외국인의 참정권,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이 세 가지 부분이 저희 당에 가장 많이 접수됐던 민원이었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일하신 외국인도 뭐 건강보험금 받아가실 수 있죠. 열심히 일하신 분들도 주택을 구입할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관대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양도소득세 정확하게 매기고 집이 여러 채가 있는지 또 가구당 얼마나 집을 사는지 너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인이 땅이나 주택을 샀을 때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채를 사는지
혹은 가족이 여러 채를 더 매입하는지 전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도세나 양도세 중과나 아니면 세금을 더 취득세를 중과해서 매길 수 있는데 그걸 하나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외국인들이 엄마, 아빠, 딸, 아들이 4채를 사도 세금에 대해서 중과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에서 외국인들이 주택을 살 때 지금 마음대로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실거주하는 사람이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 사는 사람이 사야지 투기 목적으로 사는 거를 전혀 우리가 못 막으니까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집을 살 때 마음대로 사게 합니까? 광명 집 마음대로 못 삽니다. 이사 마음대로 못 합니다. 다 구청에 허가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대출도 마음대로 못 받고 그런데 외국인들은 대출 규제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그냥 은행에서 돈 빌려서 여기서 사서 풀캐시로 사거든요. 그러니까 비싸고 투기가 될 수 있는 지역에 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제가 외국인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국민하고 적어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똑같이 대출 제한이 있든지 똑같이 규제를 받든지 양도세 중과를 받든지 우린 세금 폭탄 이고 사는데 왜 외국인들은 세금 폭탄 하나도 안 받고 마음대로 헐헐 사게 줍줍하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거 막는 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반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저기 어디? 한분 계셔. 예. 먼저 드셔가지고. 네. 먼저 드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강력을 대외 행정위원장 강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좀 무거운 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요. 아까도 함께하면 좋다 했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단결해서 우리 강명을 각 국회의원 후보가 있는데 국회의원 우리가 당선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가 모든 서론과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공산주의로 가는 그 길은 국회의원 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본적 원인은 우리가 그 보수가 당합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제가 아주 무거운 질문은 중앙당이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하업을 해야 되는데 한쪽은 불리게 돼 있고 어떻게 하면은 이게 탄핵의 강을 넘을 수 있는지, 그리고 다시 국민 보수대가 다 통합해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지 그 길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선거를 제가 오늘 오후까지도 같이 토론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경선 룰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우리 그 당에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 전에, 제가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대변인을 했었기 때문에 잠시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안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서로 손가락질 하다가도 강도가 들어오면 그 강도에는 가족끼리 함께 뭉쳐서 그 강도를 퇴치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강도를 퇴치하고 나서 또 싸워도 된다. 저는 무조건적인 단결, 그 단결이라는 말이 단결이지 사실은 강론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당의 지금 현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모이면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고지가 바로 적이고 이제 전선이 적하고 같이 형성이 될 텐데, 그 고지를 가기 전부터 우리는 너는 이쪽 편이야 저쪽 편이야, 너는 과거에 이걸 했어 뭘 했어 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 서로에게 전력을 분산시키고 소모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당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필리버스터 할 때 제가 국회에서 어떤 의원이 와서 함께 앉아있는지 봤습니다. 우리가 당번이 있지만 당번이 아닌 의원들도 필리버스터 마지막을 함께 했거든요. 오늘 저는 당대표가 보여줬던 그 의지가 앞으로 당대표가 우리 당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데 본인 스스로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의 계기가 됐기를 바라요. 다만 내부적으로 제가 지금 저는 사실은 경선 룰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선거 공천이라든지 누가 민주당과 맞서 싸워서 하나라도 지역사랑 상품권이라 하더라도 그거 기초자치단체장의 힘이 크거든요. 근데 무조건 현금 투하하는 거 말고 여기 있는 광명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거나 하는 거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서 그런 이들의 마지막 저 고지를 저희가 찾아올 수 있도록 그 고민을 하고, 오늘을 계기로 사실 한 번 더 당이 논의해야 될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당 지도부는 아니지만 원내대표와 함께 걱정하시지 않도록 여기 계신 주민분들이 당원 동지 여러분 눈빛이 어떤지 모르죠. 제가 지금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를 걱정하시고 이 광명과 가족을 걱정하시는 그 눈빛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부하고 함께 더 상의를 해서 걱정하시지 않고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게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전투를 승리할 수 있게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제가 죄송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강의실을 비신 시간이 있어요. 다음 분들이 기다리시고 계셔서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노인 회장님께서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가요. 저도 아파가지고 안 오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김은혜 국회의원님께 강명까지 오셔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건의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여기 보니까 당원 협의회인데 그래도 이게 조금 걸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님이시니까 국회에 가셔서 조금 힘을 써주신다면 노인들한테 조금 힘이 돼주지 않을까, 그래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사업이 2009년 시작해서 16년이 되었고 42,708명이 등록되어 있고 65세 이상 노인이 44,428명입니다. 매달 고혈압 당뇨병 진료비는 1,500원, 약값은 2,000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노인들이 매일 고혈압 당뇨병 약을 잘 챙길 수 있게 보건소에서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고혈압 당뇨병 사업으로 광명시의 경우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입원율이 다른 지역보다 3배 낮다고 합니다. 뇌졸중이나 심장추석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게 해주는 중요한 사업인데요. 노인들이 돈이 없어서 병원에 안 가고 유튜브를 보고 마음대로 고혈압 당뇨병 약을 끊었다가 합병증을 일으켜 투석하고 입원하곤 합니다. 보건소에서 약 잘 챙겨 먹게 지원해주는 고혈압 당뇨 사업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효과가 좋아서 계속 이게 추진이 돼야 하는데 보건소에 복지부에서 예산처에 잘 설득하면 예산을 받을 수가 있는데 공무원들은 이것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보고서에서는 실제로 전화를 해주거나 문자로 며칠 남았습니다. 혈압약 하시러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문자 보내주면 그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250개 보건소에서 그중 19개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는데 500원이면 전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며 다른 지역 노인들도 고혈압 당뇨병을 잘 관리해서 합병증이 안 생기도록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김은혜 국회의원님께서 국회에 가시면 이런 거를 좀 적극 발언해 주셔가지고 이것이 통과되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아니 고혈압 당뇨가 그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건데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일을 저도 미리미리 좀 챙겨서 확실하게 정부에 얘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